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사상은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의 사상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힘으로 어떤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서강준이라는 남자 배우를 이상형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이 서강준 씨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강준이라는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죠. 자, 연애를 하는데, 그래서 잘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서강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헤어지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히 슬픔이라는 감정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분노, 뭐 이런 감정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연의 고통을 겪으면은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가 10년 전부터 이미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면, 예측하고 있었다면, 내가 10년 후에 서강준이라는 사람이랑 연애를 할 건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 할 거야. 나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은 나한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어, 자, 이런 식으로 스토아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때 생겨나는 일들을 그냥 순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같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스토학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요, 필연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필연적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기는 하죠.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이 필연론적 세계관을 들어가기 전에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성은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생성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준혁이라는 인간이 이제 생성 이제 이 세상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장준혁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점차 변화하고 결국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윤리와 사상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다? 이 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성되고 변화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성 변화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해당되는 결과가 필연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얘기죠. 어떤 한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현상들은요, 이 이성이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정말 정말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히 신적인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성을 신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스토아파에서는 신이란 존재가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세계 그 자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 자연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성을 뭐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종종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과 자연, 이 세상 그 자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고 있는 인간은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삼고 있다. 자, 신은 당연히 이성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자체도 이성에 의해서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 생성되고, 그 존재들이 변화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 세계, 자연에 속하고 있는 인간도 마찬가지. 그 속에서 이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공통 본성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범신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종종 나오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 생활과 윤리에서도 범신론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도 있을 건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자연 만물에는 이성이 내재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계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처음에는 씨앗이었다가 나중에는 싹이 트고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가 생기고 이제 정말 뭐야 그림 왜 이래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모두 이성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속에도 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그 자체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신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한테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번에서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성을 통해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성의 필연적 법칙. 아까 원인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법칙이라 보고 있고, 이러한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인간은 당연히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2번 자연법. 이 자연법도 그 필연론적 세계관이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법이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윤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연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사상가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스토아파에서 생각하는 자연법이란
이성의 필연적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위에서 바로 얘기했던 거. 우리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필연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란 이성의 필연적인 법칙인데 뭐 이성의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성이 곧 신이니까 신의 명령이라 부르기도 하고 신을 뭐 섭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되게 다양하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일은 어떤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연적인 사건이란 존재할 수 있는가? 우연적인 게 존재할 수 없죠. 왜?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 A가 발생한 거는 그 현상 A가 발생하게끔 만든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적인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착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어떠한 개인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더라도 나는 그 이러한 삶을 살게끔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진 원인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반드시 의무로서 실천해야 돼. 스토아파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예시를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삶은, 나의 삶은 연극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준혁이라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교사잖아요.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준혁이라는 대한민국 교사는 이성이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장준혁이라는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사로서의 역할을 연기하게끔 배정된 배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죠. 그런데 그 영화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되게 다른 역할을 탐내면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연극 배우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글자가 안 썼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배역을 탐내서는 안 돼요. 내가 탐낸다고 그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결정되어 있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배정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 들어보면 조금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스토아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개념, 정념이라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스토아파에서는 이 정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슬픔이나 분노 같은 그런 감정들, 정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텐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거를 찾아보자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념이라는 것은 감정과 비슷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외부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마음의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이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어. 외부의 자극이죠. 자, 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움직임, 슬픔, 분노, 뭐 때때로는 뭐 복수심,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념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성적 정념과 비이성적 정념이 있는데 먼저 비이성적 정념. 자, 비이성적 정념이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모든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생겨나는 정념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서강준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귀자고 했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연애를 했고, 그래서 별 걱정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일어날 것임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슬프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발생하는 감정, 정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 정념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별의 아픔을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이성적 정념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스토아파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비이성적 정념은
우리한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제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세 번째, 비이성적 정념이 나왔으니까 이성적 정념이 나와야겠죠. 자, 이 이성적 정념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자연법을 배웠잖아요. 자연법이 발생시키는 정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자연법이 우리한테 뭘 한다고 얘기했지? 이 자신의 역할을 의무로서 주어지게끔 만들어줘요, 자연법은. 그래서 어떤 정념들이 이 이성적 정념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부모라면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까? 그렇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은 정념을 가져야 되겠죠. 또는 나 자신의 경우에도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은 비이성적 정념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을 이제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이성이 우리한테 주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성적 정념을 굳이 제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러한 정념에 휩쓸려서 이것만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러한 정념에도 동요되어서는 안 돼. 그냥 우리가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초연해야 된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스토아파가 꿈꾸는 이상적 상태가 이거는 에피쿠로스고 아파테이아라는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테이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 아파테이아.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A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리고 파토스는 아까 뭐였지? 정념이었지. 이 정념을 부정하는 거야. 어떠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념에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정념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담담히 꿋꿋이 나의 그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인간이 일단 우연적인 상황이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히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미 다 결정이 되었고 우리 인간의 삶까지도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바꿀 수 있나?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이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가짐과 또는 태도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들었어. 자, 두 가지로 갈리겠죠? 깜짝 놀란다. 자, 깜짝 놀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념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지자라고 했어.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부정해봤자 뭐가 되겠어. 그냥 일어날 일이었으니까 그냥 담담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스토아파는 이 입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어떤 현상이나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고 이미 일어나게끔 결정되어 있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곤 그 현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가짐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럴 때 비로소 인간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생략되는 얘기인데요. 바꿀 수 없으니까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꿀 욕구, 바꿀 욕망조차도 가지지 마라. 왜? 너는 어차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금욕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사상을 금욕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 개념이 나올 거예요. 덕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덕을 얘기했고 덕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품성 상태라고 얘기했고 인간은 마땅히 덕을 습득해서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런데 스토아파가 생각하는 덕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이성을 중요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순응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져야 성향 자체를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덕 있는 삶이란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고
순응하는 삶이고 뭐 신의 섭리에 따르는 삶이고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덕 있는 삶에는 뭐가 가정이 되어 있죠?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녹아 들어가 있죠. 왜? 여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이 세상이나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끔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순응해.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매우 강하다. 6번 세계시민주의. 자, 스토아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어. 한 개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 집단 내 또는 한 사회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적용을 받죠. 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은 50개가 넘는 주가 모여있는 연합국가이긴 한데 연방국가이긴 한데 그래서 연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마다 다른 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조금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죠. 자, 하나의 세계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국가처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국가에서 적용받고 이제 있는 법이 뭐냐? 자연법이라는 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동일한 자연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단일한 똑같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지배를인데 시민이야. 왜? 왜 단일한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프랑스에 있던, 영국에 있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적용받는 법이잖아. 그래서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다른 자연법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연법이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자연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먼저 쓸게요.
시민들은 모두 형제 자매다. 스토아파에서는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이성은 뭐라 했지? 만물을 생성하는 힘이라 했죠. 자, 생성하는 힘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펴봅시다. 엄마와 아빠가 있어. 자, 그리고 똑같은 엄마와 아빠, 요즘에는 이제 가족의 구성이 바뀌어서 똑같은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언니가 태어났고, 오빠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고, 동생이 태어났어.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똑같은 엄마, 아빠, 부모님을 둔 가족,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시민들은 하나의 이성 또는 자연법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성과 자연법에 의해서 태어났고, 을이라는 사람도 이성과 자연법에 의해서 태어났고, 병이라는 사람도 이성과 자연법에 의해서 태어났어. 자, 그렇다면 이들이 최종적인 가장 근원적인 부모님은 누구야? 이성이라는 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모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자, 형제 자매야. 자, 그런데 자연법은 아까 그러면 각자 그러한 역할을 맡게끔 우리한테 부여했고 그 역할 수행을 잘 해야 되겠죠. 형제 자매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건 뭐죠?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인류애를 실천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 자매니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무를 실천해야죠. 이게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그냥 간단히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고 그 하나의 국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시민이니까 각자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세계 시민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자, 아마 여러분들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를 되게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를 것 같아. 평정심이었고 부동심이었죠. 아타락시아는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어. 이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싶은데 재밌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켜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되게 편안하게 영화를 시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건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중요한 장면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누구는 통화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는 환경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영화에 집중하는 상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이제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 여러분들을 막 흔드는 친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계속 그냥 꿋꿋하게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테이아는 여러분들이 꿋꿋이 서 있는데 옆에서 막 흔들어. 막 옆에서 흔들어. 막 친구 세네 명이 와가지고 야 누구야 누구야 해가지고 막 흔드는데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냥 석상같이 서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쾌락주의고, 저 쾌락주의긴 하지만 검소한 삶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욕주의.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또 뭐 있지? 비사회적인 삶. 자, 어차피 공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은 나한테 책임감과 의무감을 줄 뿐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비사회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소수의 친구들과 지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조용히 살자라고 했다면, 스토아파는 자연법이 우리한테 어떤 의무, 책무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에피쿠로스는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반면에 스토아파는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입니다. 뭐 그냥 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찾아보면은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핵심 비교점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피쿠로스, 이번 시간은 스토아파 하면서 헬레니즘 시대에서 유행했던 두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공부한다면 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사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중세 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끝.